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2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오늘 국방논평국지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KF-21 네이비 형태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로 쓰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며칠 사이에 확 부상이 됐지요.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DX 코리아 2022에서도 카이 부스에서 지금 대문 사진에서 보신 이 모형이 공개가 됐어요.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좀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카이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정부 또 합참 의장이 군에서도 이야기를 한 거랑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한 2, 3일 간격으로. 그러면 이건 상당히 급반전이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정반대쪽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KF-21을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군력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함재기형도 개발을 한다. 카이가 이것도 같이 개발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인이지만 더 사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함재기를 개발하면 그 함재기를 싣고 다닐 해상공항 역할을 할 항공모함을 가지겠다는 뜻인데 그것도 여태까지 뭐 말로만 나오던 경항공모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를 한 후에 이륙이 가능한 중형급 이상의 항모를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갑작스럽게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합참 의장의 입을 통해서 일이 벌어진 것인데 카이가 거기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정부 전체 입장이 이쪽으로 맞춰졌다는 거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이. 그래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지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지금 알려진 정보를 통해서 몇 가지 추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 기체에 대한 부분, 뭐 그 외 해군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추가의 영상이 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현재 맥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사진 속에 있는 김성겸 합참 의장이 여기 9월 19일, 그러니까 3일 전이죠. 3일 전이고 DX 코리아는 어제 개막을 했으니까 DX 코리아 개막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이미 카이는 모형을 준비를 했겠죠.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DX 코리아 기간을 통해서 우리 KF-21 함재기형을 한다. 라는 것을 정부 입장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고 한 거예요. 개발 검토 시사를 했고 경항모, 중형항모 진행 가능성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그래서 DX 코리아를 가보니까 이런 모형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게 모형이죠. 뒤에 날개, 꼬리 날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린 그림에 KF-21 일반형 밑에 KF-21N 하고 밑에 함재기라는 영어 표현이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 같은 뭐 이제 뭐 국방 관련 뉴스도 주요하게 다루는 입장에서도 이게 놀라운 거니까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갑작스러운 결정이고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조금씩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게 갑작스러운 거냐 하면은 이게 기사가 보면은 이 기사를 보면은 8월 30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예산안 때문에 나온 거니까 지금 이게 뭐 한 달, 두 달이 채 안 됐어요. 그때 보면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 5조 원 편성 이렇게 돼 있고 경항모 제외, 즉 경항모 예산을 하나도 배정하지 않은 거죠. 작년에 70억 정도 뭐 예산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부안을 국회에서 0으로 만들었던 걸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요청을 해서 겨우 살아났던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같은 기사를 보면 말미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방사청의 입장에서는 이 항공모함에 대한 어떤
꼭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표현이에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마친 후 경항모 기본 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추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전체 구성은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경항모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윤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쭉 꾸준히. 왜냐하면 특히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례들 제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방사청은 이번에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우리는 영원히 항공모함을 못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입장이 강해질까봐 우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최소한의 꼭지는 남아있다. 라는 걸 애써 표현하는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이게. 자,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이라고 언급해요. 이게 연구 용역이 아마 진행 중인가 봐요. 우리가 KF-21 네이비 N형을 개발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 꼭지를 살려둔 거예요. 이게 방사청의 입장이고 이것은 해군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대변해서 방사청이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꼭 내고 싶었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결국 이걸 실마리로 해서 좀 전에 합참 의장이 그 이야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연구 용역이 우리 개발 가능하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월 말에 한번 볼게요. F-35A 추가 도입권이 있었죠. 20대 추가 도입 건물살 돼 있는데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이 됐죠. 물론 국회 예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보면 경항모 대신에 북대응행 등의 방점이라고 이 기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걸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4조 원이에요. 그런데 경항모 예산이 2조 얼마로 예정이 돼 있었고 거기 함재기까지 하면은 비용이 이거랑 얼추 비슷해요. 예. 그래서 F-35A에 반대하는 내부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껴져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죠. 뭐 반대한다는 입장이기보다는 지금은 F-35A의 성능이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2년만 기다리면 미국의 판단을 지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구매 수량을 줄이면서. 지금 구매하면은 로키드 마틴만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 미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 미국 공군이 이거 우리의 결정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게 확실한 거는 로키드 마틴이에요. 제조사. 근데 우리 국내 제조사인 카이나 그 외에 다른 우리 국내 기종들은 여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죠. 같은 파일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예산이라는 파일을. 예. 그래서 카이한테는 부정적인 부분이었고 거기서 내부적인 반발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자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기존에 FA50의 개량형이나 KF21의 수량을 줄이지 않고 경항모를 포기하는 그 금액으로 F-35A를 구매하겠다. 그러면 경항모 예산 2조 얼마, 거기다가 함재기 하면 얼추 비슷해요. 4조, 5조. 예.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는 항모는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그리고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하는 프로젝트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심지어 기존의 개발이 지금 시험 비행을 갓 성공한 KF-21의 장래가 불투명해질까봐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정도 차원에서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대반전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항모형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본형인 KF-21의 개발이 순조로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반전이라는 표현을 자꾸 거듭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KF-21을 시험 비행을 성공하는 마당에 국민적 관심이 이거는 누리호의 발사 성공에 절대 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다고 하면 더 많다고 했을 거예요. 관심도가. 그런데 실제 생방송은 고사하고 시험 성공 동영상조차 하루 이틀 지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행기만 나르는 영상을. 예. 그 연구 개발자들이 환호하고 국민들이 여기서 박수 쳐주는 모습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정조대왕함 같은 건 비중이 떨어지죠. KF-21 성공보다는 이미 우리 구축권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 만드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까지 하고 YTN에서 생방송까지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뽑았던 거예요. 비행 영상도 못 올리는 방사청과 카이. 공군에서 먼저 올렸거든요. 공군은 운용하는 쪽이죠. 지금은 개발 단계니까 방사청과 카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공군에서 하루 늦게 올렸고 그 영상을 받아서 그 다음 방사청, 그 다음 카이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방사청 카이와 국방부 사이에 큰 알력이 있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예정돼 있던 대로 9월 초에 카이 사장이 바뀝니다. 새로운 사장이 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는 KF-21이 무슨 이유에 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불투명해지지 않나. 왜 F-35A를 더 사고자 하는 세력들은 많이 있고 우리가 언감생심 무슨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냐라면서 거기서 부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분명히 그는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이 얽혀 있겠죠.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임 사장이 이제 부임한 것이 9월 9일로 지금 그 언제인 것 같아요. 기사가 그때부터 난 거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9월 14일 제가 가끔 보는 일본 이제 군사 유튜브에서 나온 기사예요. 영상이에요. 제목이 뭐냐면은 이 사장이 취임해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아마 어디에 흘러나온 것 같아요. 한국 쪽에서. 저는 한국의 군사 관련 기사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추정이 되고 이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일본 사람들이 근거 없이 적지는 않아요. 어디서 나온 거를 참고로 해서 보고 적어요. 사실관계는 정확한 경우 대부분 정확해요. 자, 제목이 뭐냐면 KF-21 신임 사장이 와서 봤더니 시험 비행에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하더라. 생각보다 여러 개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목이고, 그리고 밑에는 카이의 KF-21 개발을 총괄 지휘하던 부사장이 경질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앞에 했던 우려대로 KF-21도 타격을 받겠다. 시험 성공에 있어서도 그렇게 홀대를 했었는데 누리호나 정조대왕함에 비해서 야, 이게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이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등장한 KF-21의 항공모함형에 하겠다고 합참의장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고,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게 엄청나게 궁금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언급한 대로 KF-21N 개발 가능하다라고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개발하기로 했다. 이런 거는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몇 개월 동안 항모에 대한 어떤 예산 배정 문제, 그리고 KF-21의 개발에 관련돼서 보여준 그들의 태도를 봤을 때 KF-21을 네이비형이 개발 가능하다라는 보고서 하나 가지고 갑자기 개발을 들썩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엄청나게 무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보고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 결정이 훨씬 우위를 점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방사청이나 많은 분들이 정성으로 노력해서 그런 계기가 있을 때 그런 실마리를 놓치지 않고 딱 꼭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라도 결론이 좀 돌아서 가는 길이지만 나게 됐다고도 봅니다. 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뭐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는 지난 얼마 전 6월 17일 날 진수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이제 좀 제대로 된 항공모함이죠. 푸제남이 이제 진수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강습 상륙함을 F-35B를 한 10대, 12대 정도 이제 싣고 다닐 수 있는 항모로 좀 개조를 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만 그 와중에 우리만 항공모함을 포기했던 거예요. 최소한 몇 달간은 말로서는. 그래서 그 반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KF-21의 네이비형 항모형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항모를 가진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행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이렇게 진전되게 크게 영향을 행사한 분 중에 해군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경항모, 항모권이 어떤 식으로 일이 진척이 되고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13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2021년 2월 22일, 1년 작년 초예요. 거기에 이제 항공모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어요. 자, 그리고 홍대 연구 개발로 한다. 사오는 게 아니라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33년.
금년부터 원래 하는 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막 기초 연구하는 예산 70억이 배정된 거고, 이번에는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제대로 설계 예산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그래서 33년 되면 가진다. 총 사업비는 2조 뭐 3천억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함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함재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함재기가 뭐 국산이냐 F-35B냐, 많은 국방 기자들은 F-35B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의결된 사항이 있었고 이게 살아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살아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카이가 무슨 준비를 한 게 있느냐, 어디서 모형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DX 코리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배를 만드는 곳이죠. 한국형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사업 협력을 위한 사업 협력이네요. 자, 이거는 경항모 사업 협력을 위한 양사 간 MOU 체결식이에요. 왼쪽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임기 만료로 그만둔 이전 카이 사장이죠. 예. 자, 그럼 보십시오.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드는 곳이니까 당연히 경항모 기본 설계 사업을 하겠지만, 카이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항공모함 자체는 도움이 안 돼요. 예. 저기 이것은 뭐냐면은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주변국들의 견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자를 앞에 일부러 억지로 붙이는 셈이고, 이미 마음속 깊이는 우리가 개발 중인 KF-21을 함재기형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미국 비행기로 하려면 미국 비행기로 하고, 국산 비행기로 하려면 국산 비행기로 해야 돼요. 진용을. 왜냐하면 앞으로 네트워크전 같은 개념이 많이 활용이 되고, 무인기와의 합동 전술이 지금 일반화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절대 그것을 우리 무기 체계하고 연동이 되게 쉽게 안 해줍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에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 전력 육성을 고려한다면. 예.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KF-21N을 염두에 두고 이미 작업을 한 것이고, 이미 21년이잖아요, 이때가. 자, 그 말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KF-21은 다재다능하게 사용될 수 있게, 뭐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최소한의 개조를 통해서 항모용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때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죠. 자, 이런 과정을 걸쳐서 누적돼 왔던 게 이번에 그래 하자라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났으니까 모형이라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탁 준비돼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항모를 열심히 추진하던 시기에 항모는 어떤 모습이었던지도 한번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한국형 항공모함이다라는 이름으로 작년 마덱스 부산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해군 관계자분들하고 분들하고 가볍게 몇 마디씩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그랬어요. 이거는 뭐 언론 보도용으로 나온 형상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비행기를 써야죠. 이런 식이에요. 우리 비행기 잘 만들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함재기로 써야죠. 예. 자, 그리고 항공모함을 가진다는 것은 전력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폼 잡으려고 우리가 항공모함 가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해군이 잘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말은 뭐냐? 항공모함을 가지려면 최소한 2대는 돼야 되고, 세대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왜냐? 뭐 잠수함도 그렇잖아요. 예. 이게 우리도 안창호급 같은 거 보면 한 배치를 만들 때 3척씩 만들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으로 작전, 훈련, 뭐 수리, 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대기 4대를 만든다면, 그래서 대기는 좀 양보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작전, 수리, 훈련 즉 3척이 있어야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준비된, 승무원도 그렇고 함선도 그렇고 함재기도 그렇고 이게 작전 투입 대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해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즉 우리가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전력으로서 가진다는 것은 여러 척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 척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한 척 가지면 항상 숨겨놔야 돼요. 그냥. 자, 그렇고 이게 만약 2척 이상으로 간다, 3척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가 KF-21 항모형
몇 대를 가져야 되느냐. 예. 아마 지금 KF-21의 초도 분량이 4.5세대로 뭐 120대, 120, 130대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최소한 그 수량 이상은 필요해요. 중형 항공모함이면은 40여 척은 실릴 거예요. 40여 대는 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두 척, 세 척이면 100대 훨씬 넘어가죠. 거기다가 그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기체도 필요하고 여분의 기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앞에 스키 점퍼대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자체도 이미 원래 경항모함보다는 덩치가 크진 아니었었어요. 이것도 실제 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해군은 평평하게 중형급 이상으로 무장 다 싣고 이륙 중량 제한 없이 뜨는 비행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행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가질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자, 그랬고, 그러면 이제 제 추정을 좀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확신이 정확하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 시나리오 사이 두 개 다 아닐 수도 있고, 그 외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자, 시나리오 1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그 핵심 세력들이 향후 우리는 중형 항모를 가질 것이다. 필요하다, 이거는. 네. 그런데 문정부에서 한 거니까 일단은 뭐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군사력 확장, 특히 해군력의 확장에 있어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예전의 것을 폐기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강한 지지 세력 중에 하나가 예전에부터 어떤 미국과 일본이라는 틀 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 세력들이 있거든요. 숫자는 얼마 안 돼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다 막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전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길목에서. 특히 언론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 잠깐 보였던 우리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였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조선일보들의 보도 태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편집부 이상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종편이 또 있는 것이고.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과 우리가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틀 속에서. 예, 우리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윤석열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면은 윤석열은 지금 이 낮은 지지율에도 근근히 버티는데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우리 대중한테 다가오게 되면은 정권을 제대로 마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일본과의 친교를 원하기 때문에 항모 폐지 계획을 세웠다. 본인과 다르게.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예산에 반영도 안 했다.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재포장해서 우리가 새로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취했을 수 있다는 게 시나리오 1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얼개인지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로 분류했어요.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저는 1과 비교했을 때 2가 조금 더 확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가능성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원래는 항모를 불필요하다. 항모 필요 없다, 우리는. 예, 우리는 미국이 와서 다 지켜주고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나라는 다 친구가 돼서 북한을 압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있었던 우리 군의 내부 의견도 그랬잖아요. 미국의 요청도 그랬고, 그 일본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국은 육군만 해, 육군만. 공군하고 해군은 미국과 주변국에서 해줄 테니까. 그런 논리가 일반화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10년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많은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에요. 또 군부에서 오래된 군부 세력들은 그렇죠. 예. 그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 돌려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군 장성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일본 군 세력들과 교감을 가지고 있고 미군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그 세력들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항목 불필요하다. 분란만 일으킨다. 돈만 쓰고 그런 거였죠. 주변국이 싫어한다는 거죠. 예. 자, 그게 원래 입장이었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항모가 필요하다고 급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갑작스러워. 저는 그게 제가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는 정치논평에서 드리는 종전선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지금 종전선언의 얼개는 좀 이따 동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얼개는 중국에 대한 우리가 한국이 남북이 소통이 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8.15에 뭐 담대한 선언, 담대한 구상 이야기했다시피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되면은 미국은 우리에게 북한과 친구를 하는 건 당연하고 북한이 제대로 된 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라. 그걸 요구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 핵 포기를 선언만 하더라도 검증은 고사하고 선언만 하더라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자, 그게 곧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입장이라고 봐지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가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라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예. 북한은 꾸준히 지난 몇 년간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미군이 남한에 현재 미군이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 북한이 미사일을 제대로 우리한테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반응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가능성이 높게 10월 초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륙하고 해양으로를 잇는 그 고리가 이때까지는 문이 닫혀 있다가 그 고리가 이제 탁 체결이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해상 교통로가 이어지는 그 가운데 분기점에 한반도가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해상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예.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큰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 앞에.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도 중요한 해상로지만 세계 최대의 전략 수송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해상 교통로 가는 거 아시죠? 그 길이. 자, 그럼 그거는 전략적 안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해상로를 지켜내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시 되새겨 봐야 돼요. 우리가 옛날 경항모 이야기 했을 때 우리 해상 수송로를 지켜야 된다. 예? 해양에서 힘을 써야지 나라가 발전한다. 그 이야기가 이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예요. 왜냐? 종전선언은 이전 정부가 계속 추구했던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해군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33년이잖아요. 아까 계획에도 나와 있었지만 지금부터 서둘러야 돼. 서둘러도 33년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항공모함이. 그리고 요즘은 이제 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도 뭐 중국 해안에부터 한 1500km까지는 미국 해군 함대가 접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당사자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는 딴 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한반도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되는 해상 수송로예요. 남한테 맡길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인식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거 한번 알아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종전선언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한테 밀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나오고 파생이 된 나온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KF-21의 네이비형, 함재기형 그리고 항공모함을 준비하던 많은 그 노력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성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뒤틀렸지만 진전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게 시나리오 2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종전선언 관련된 이야기나 최근에 영상을 이런 게 올린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잘 살펴보시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 말씀을 아마 2개 시나리오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또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또 정리가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오늘 소개드리는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편집을 통해서 추가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그래서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과 강조하는 게 그렇죠. 옛날에는 미국이 혼자 힘으로 다 했지만, 근데 세상이 이제 푸틴의 이야기대로 다원화되고 있죠.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바뀌고 있다. 그게 뭐 푸틴이 하는 주장이고, 미국도 사실은 푸틴의 말에 대응은 하지 않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또 세상 변화의 핵심인 거죠.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고, 거기서 확실히 나한테 적대적인 세력만을 누르고, 다극 체제 상황이라면은 그 잠재적 즉 미국에서는 중국이라고 지금 봐지는 것이죠. 예, 푸틴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그 외 새로운 강자들로 부상하는 나라들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한국은 가장 큰 후보군이죠. 중국과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이나 이런 분위기도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부분인 것이죠. 몽골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한국에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뭐냐, 여태까지 10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 가졌던 어떤 한국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육군에서 지금은 해군으로 바뀌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가져라. 종전선언과 맞물려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다 설명이 돼요. 앞에 언급된 시나리오 1, 2보다 이 시나리오 3가 더 설득력이 있어. 이 갑작스러움에 대한 설명으로는. 저 근해 지역만을 담당하는 그런 뭐랄까 강습 상륙함을 일본처럼 이렇게 항공모로 개조한 형태가 아닌 정규 항공모함을 가져라. 그래서 좀 더 넓은 영역을 너희가 맡아라. 미국은 그만큼 힘이 없다 이제. 그게 어디냐? 한반도를 시작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거쳐서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그 선이에요. 자, 남중국해부터 들어가게 되면 미국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한 국가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세안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지는 나쁘지 않아요. 미국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중국을 부담스러워하고 중국 가기도 싫고 미국 가기도 싫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거기서 한국이 그 이미지를 발판으로 삼아서 해라. 그리고 그 해상 교통로가 한국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상 교통로가 된다. 미국이 아예 빠지지는 않겠지만 한국이 일선을 맡아라. 그러려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그까지 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이 필요하다. 가져라. 지금 바이든과 윤석열의 관계를 봤을 때는 시키는 거죠. 자, 이것도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문재인과 바이든 간의 회담, 그리고 금년 5월에 있었던 윤석열과 바이든의 정상회담, 제가 공동성명서 다 읽어봤습니다. 두 개 다. 여러 내용들은 사실은 카피 페이스트예요. 사실은. 자, 그 카피 페이스트 된 부분 중에 제 눈에 띄게 살아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미얀마에 대한 언급이에요. 작년에 문재인과 회담을 하고 그 앞인가 뒤인가 하여튼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시간차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서가 총리와도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서가 나왔어요. 그때 그 공동성명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미얀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한국과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동 협력할 것이 언급이 돼 있어요. 일본과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때부터 그림이 그려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있었던 하와이에서 있었던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거기에서도 미얀마가 또 언급됐어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미얀마는 중요한 나라예요. 바로 중국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얀마만 어떻게 잘 구슬리면은 거기에 항구를 조차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 중요 해상로하고 거리도 멀지 않고 딱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너무 위협적이지도 않고 필요하다면 금방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한국하고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 국방논평 75편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던 겁니다. 그때 서욱 국방장관이 항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동남아를 출장을 갔다. 즉 미얀마의 주변국들이죠. 그 주변에서 동남아 현황에 대해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그 지역 민심을 이끌 수 있는 주요국들을 만나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항모를 위한 해외 기지 물색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한 바가 있어요. 예. 항모 여러 척을 한반도 해역에 묶어놓기는 진짜 위험천만이죠. 예. 그래서 외국 기지를 조차해서 해상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의 의견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언급되는 거 봐서는 일본이 아니고 한국과 하는 것이죠. 일본은 전범국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은 양보가 없습니다. 예. 자, 요번에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요청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게 대응할 수 있게 준비됐던, 문정부에서 준비됐던 게 모두 다 모아지지 않았느냐. 그 와중에 KF-21 건도 다시 부각됐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합참 의장이 KF-21의 함상행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KF-21 함상행을 개발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항모로도 갈 수 있다라고 운을 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게 제가 오늘 세 번째 추정입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셋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셋이 섞인 것일 수도 있고, 그거 아닌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사안을 생각하실 때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향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주 기본으로 거품은 다 빼고 기초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쨌거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 몇 개 말씀드렸고, KF-21의 프로그램은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KF-21 프로그램 자체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왜냐?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은 해소됐다, 최소한. 왜? 그게 기본이 돼야지 그 다음 함상행도 개발하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 블록에 대한 생산도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미국은 미국 기체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수많은 연구자분들,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들, 관련돼서 해군, 공군, 방사청, 국방부에서 이런 의견을 강력히 과거 준비해왔던, 노고를 들여서 준비해왔던 자료를 가지고 강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모만 가신다고 하면, 시나리오 3에 기반을 둔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싸고 능력이 떨어지는 35B가 아닌 KF-21N으로 됐다는 거. 또 KF-21N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던 그런 기체였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했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틈을 노리는 세력들도 있고. 그래서 이 개발에 관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꼼꼼하고 정성껏 해왔다. 처음부터 그 성과를 보신 거다. 그분들한테 칭찬드리고 싶고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 자, 뭐 F-35의 추가 도입권은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이었고, 이게 도입되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특정 세력들은 이것이 KF-21 프로그램을 뭉개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유로 지금 KF-21의 N형이 부각을 받음으로 인해서 F-35A를 추가 도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요. 예. 이것도 내부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은 KF-21의 정당함과 미래 전력으로서의 적절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의 의견이 더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F-35A는 이번 국회 내년 예산 받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소지도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